임미현의 아침 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쇄신과 개혁과제 완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평가됩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면서 대북 압박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보유세 개편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개혁 1호로 내걸었던 은산분리 완화와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가 불발돼 정부 여당의 부담이 커졌습니다. 여자 핸드볼이 중국을 꺾고 7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비구름이 남하하면서 충청과 전북, 경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4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CBS 아침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개각에 담긴 속뜻은 쇄신과 개혁과제 완수 의지로 요약됩니다. 첫 소식 청와대에서 박지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5개 부처 장관과 4개 차관급 인사가 교체된 이번 개각은 지난해 1기 내각 구성 후 첫 개각이라는 점에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입니다. 심기일전이라고 하는 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심기일전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사전에 보고받고도 수개월 동안 방치했고 이후 국회에서 부하 간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등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은혜 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된 것은 학부모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입 정책 등을 놓고 각종 혼선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교체 역시 하반기 경제정책 추진 과정에서 쇄신과 개혁과제 완수라는 분석이 적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기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각종 고용, 소득지표 악화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는 여야 정치권에서 이미 형성됐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홍대 몰카 편파 수사 논란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이렇다 할 해결책조차 제시하지 못한 점이 교체 배경으로 지목됐습니다. 개혁에 동력을 불어넣을 정치인과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이 이번 개각 명단에 골고루 이름을 올리면서 향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청와대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 이후 미국은 부쩍 대북 압박 기조를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장규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미국인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발효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는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언론인, 적십자사 등 특별 요건을 받은 사람만 북한 방문을 허용하도록 하는 조치로 내일로 1년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여행 금지 조치는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관광 수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조치를 연장할지 여부가 향후 북미 관계를 전망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일단 미 국무부가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내년 8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공고문을 내일 관보에 게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대북 압박 기조는 지난 주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비밀 편지에서 비롯됐는데요. 편지의 내용이 호전적이며 협상이 무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고 외신들이 전하고 있고 추가로 로이터 통신은 어젯밤 무언가를 줄 생각이 없으면 오지 말라는 투로 편지가 작성됐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편지를 계기로 미국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고 미 국방부가 한미연합훈련 추가 중단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대북 압박 기조를 부쩍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은 협상 국면에서 충분한 진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어서 북미 관계는 당분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장규석입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8월 중에 개소한다는 남북 합의가 불발되고 남북 철도 공동조사도 사실상 미국의 반대로 가로막혔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다음 달 평양 정상회담 성과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성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남북 경협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동연락사무소는 아직 개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협사업 중 하나인 남북 철도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공동조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열차가 신의주까지 직접 달리며 철로를 점검하려 했지만 유엔군 사령부가 군사분계선 통행을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데 남북 관계만 너무 앞서간다는 미국의 불만 때문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대북 제재를 위한 한미 공조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인데 북한은 북한대로 연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 끼어 자칫 남북 대화 동력까지 약해지면 9월 평양 정상회담 성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 남북 대화로 돌파구를 찾아낸다는 선순환 구도를 견제해온 우리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CBS 뉴스 도승혜입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종합부동산세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안 하느니만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탈지 주목됩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취임한 지 닷새 만에 열린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 이 대표가 묵직하게 던진 화두는 종부세 강화였습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아니면 초고가주택 종부세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 특위가 장고 끝 악술한 혹평을 받은 보유세 개편안을 내놓은 게 불과 2달 전. 이마저도 기획재정부가 보름 만에 수위를 한층 낮춰 정부안으로 확정하면서 투기 세력과 시장에 나쁜 신호를 줬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입니다.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남기엽 소장입니다. 참여정부가 만든 안과 MB가 계약한 안의 중간 정도? 딱 중간도 아니고 MB가 만든 쪽에 좀 더 기울어진. 실제로 지난해 파리 대책, 또 며칠 전 내놓은 827 대책 같은 대출 규제 강화가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건 계속 오르고 있는 서울 집값이 증명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몸집을 불리려는 여유성 유동자금만 500조 원이 넘는 현실에서 그나마 장기적인 부담을 떠안게 될 보유세 강화가 유일한 견제 수단이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당 대표가 또 한 번 깃발을 꽂고 나서면서 보유세 개편의 방향이 부동산 시장에 변수로 다시 자리 잡게 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종부세 강화를 뒷받침할 카드로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의 세율을 한층 올리거나 시세에 턱없이 못 미치는 공시가를 현실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재준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가운데 가장 뜨거운 것은 역시 보유세입니다. 그런데 보유세를 놓고 OECD에 비해서 낮으니까 올려야 한다는 쪽과 OECD와 비슷하게 높으니까 올려서는 안 된다는 쪽이 맞서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요? 권민철 기자가 팩트 체크해봤습니다. 보유세가 높다는 쪽은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0.8%로 OECD 평균 1.1%와 비슷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자산 총액이 비정상적으로 큽니다. 세계 1위 수준입니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은 이유, 바로 보유세가 높아서가 아니라 거치는 보유세 총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유세 인상을 반대하는 쪽에서 보유세를 엉뚱하게도 GDP와 대비시켜 입맛에 맞는 통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OECD 국가들보다 보유세가 높은지 여부는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보유세, 즉 부동산 실효세율을 계산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0.16%, 일본의 3분의 1, 미국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OECD 평균에 비해서도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는 쪽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회 국회 토론회 발표 내용입니다. 한국은 보유세만 따졌을 때는 최하위 국가에 속하고 세부담 수준이, 그다음에 거래세를 포함하더라도 중하위권에 해당이 됩니다. 거래세, 즉 취득세나 양도세는 우리나라가 높은 편입니다.
총 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을 보면 OECD 국가 가운데 2위입니다. 결국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 보니 집값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이는 겁니다. CBS 뉴스 권민철입니다. 여자 핸드볼이 7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효자 종목 유도는 은메달 2개를 수확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오혜원 기자가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이번 대회 여자 핸드볼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매경기 2자릿수 이상의 득점차 승리를 기대했을 정도로 기량차가 분명했습니다. 결국 우리 대표팀은 어제 열린 중국과 결승에서 29대 23으로 승리하며 대회 2연패에 성공했습니다. 아시안게임 통산 7번째 금메달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기존 주전 선수들이 대거 부상으로 제외됐지만 2020년 도쿄올림픽을 목표로 어린 선수들이 합류해 더욱 값진 금메달을 합작했습니다. 이계청 여자 핸드볼 감독입니다. 있는 선수들이 하나 돼서 끝까지 열심히 해준 게 하려는 마음이 너무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선수들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효자 종목 유도는 2종목이나 결승에 진출했지만 연장에서 모두 아쉬운 은메달로 마쳤습니다. 남자 73kg급 안창림과 여자 70kg급 김성현은 둘 다 연장에서 일본 선수에 패했습니다. 특히 안창림은 라이벌인 오노쇼헤이의 석연찮은 판정으로 또다시 패하며 시상대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 2개의 금메달을 추가한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39개, 은메달 46개, 동메달 56개로 중국, 일본에 이어 종합순위 3위를 기록 중입니다. 자카르타에서 CBS 뉴스 오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힘을 실어줬던 은산분리 완화와 상가 임대차 보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국회 처리 불발에 따른 부담을 정부 여당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습니다. 김동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 성장에도 중점을 두고 규제 혁신 필요성을 언급해왔습니다.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반대해오던 인터넷 전문은행법과 지역특구법 등 규제 관련 법안 통과로 무게추를 옮긴 것은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것이어서 진보 진영은 물론 당내 일부 의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민주당의 이런 약한 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 과정 내내 우위에 설 수 있었고 결국 거리를 좁히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내대표들이 어제 합의 처리 실패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이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서 오늘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좀 어려워졌다는 것을. 여야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과 민주당 내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아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8월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가 무산됨에 따라 홍영표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상처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청와대 초청 5당 원내대표 회동 이후 민생 규제개혁 법안 처리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불발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해찬 대표도 비록 당선 뒤 불과 며칠 만에 접한 문제지만 문정부의 규제 혁신 행보와 발을 맞추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일정 정도 짊어져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대기업이 완제품 판매 이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협력사의 기여분을 인정해 이익을 나누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도입됩니다.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관련해 기존 성과공유제와 정부가 도입하려는 협력이익 공유제의 차이점은 협력사의 기여도 판정 기준입니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가 특정 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협력사의 기여가 분명히 드러나야 이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성과공유제가 협력사의 기여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입니다. 판매 이후에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그 협력사의 유무형의 기여분을 보상을 해달라는 거죠. 정부는 또 원가 절감 방식의 성과공유제는 IT와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신산업에 적용할 수 없어 수평적 구조의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재계는 그러나 협력사의 기여도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재계 관계자입니다. 그 협력업체들의
어떤 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나누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부는 대기업 전체 이익을 협력사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 물품 단위별로 협력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며 목표 이익 설정이나 기여도 산정은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기업들을 직접 만나 협력 이익 공유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구할 계획입니다. 기업들에 대한 설명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협력 이익 공유제 도입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대법원 공개 변론에서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이신가요? 정석호 기자가 공개 변론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법원 대법정, 입대 거부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두진 변호사입니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존엄한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하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아주 소극적이고 또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김우곤 대검 공판 송무부장입니다. 주관적인 사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게 되면 국가가 개인의 양심, 신념 등을 측정 평가하고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입증 과정에서 개인의 양심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쟁점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과 같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서 보장된 권한이라는 변호인 주장과 양심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가 과연 정당한지나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현황 등을 묻는 대법관들의 송곳 질문도 중간중간 이어졌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후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어져 왔고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도 규정이 없는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논의에 물꼬를 텄습니다. 이미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하급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100여 건을 넘어서면서 올해 중에 대법원이 14년 전 판례를 변경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CBS 뉴스 정석호입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피해자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대일 심사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한 책임을 인정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을 유원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재벌들만 겁없이 사는 줄 알았어? 1등에 올라서고 싶은 만년 2등의 욕망이 폭발합니다. 아름답고도 추악한 상류층의 이중성을 드러낸 영화 상류사회가 관객들을 찾아왔습니다. 영화는 상류사회로 진입하려는 부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현대판 신분 상승을 꿈꾸는 이들의 동력이 무엇인지 파헤칩니다. 배우 수혜가 미술관 부관장 오수연 역을, 박해일이 새내기 정치인 장태준 역을 맡아 동지에 넘치는 부부 연기를 선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재벌가와 정치계를 풍자하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벌어진 권력자들의 비리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연출을 맡은 변혁 감독입니다. 그 사회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이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 왜 거기에 가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다는 게 첫 번째 차별점이고 가을의 시작을 알릴 음악 페스티벌이 한강공원에서 펼쳐집니다. 썸데이 페스티벌 2018에는 김현우, 거미, 어반자카파 등 국내 가수들이 총출동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열대야가 물러간 시원한 가을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즐거운 음악 나들이를 제안합니다. 공연은 내일과 모레 서울 한강 난지공원에서 열립니다. 차세대 클래식 음악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학 실내악 페스티벌은 16개 음악대학의 연주자들이 펼치는 클래식 연주회입니다. 서정적인 고전 클래식부터 누구나 익숙한 영화 음악까지 다양한 관객을 만족시킬 공연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공연은 내일부터 3개월간 서울 신촌 문화발전소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유원정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을 정민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막아 물의를 일으킨 50대 여성 주민 A씨가 아파트 이웃들에게 사과했습니다. A씨는 입주자 대표단에 전달한 사과문에서 지하주차장을 막음으로 인해 입주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 것과 입주민들의 통행 불편에 대해서 사과한다며 개인적인 사유로 이곳을 떠날 계획이고 차량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방치한 지 4일째인 어제 대리인을 시켜 캠리 승용차를 아파트 단지에서 빼내 이동시켰습니다. 임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전직 신한은행 인사부장 2명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이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 다대동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려고 입수했던 남성 2명이 실종됐다가 이 중 1명은 구조되고 나머지 1명은 해경이 수색하고 있습니다. 구조된 44살 이모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공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8월의 마지막 날 아침 김포공항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 청주와 광주, 대구, 포항공항 등 비 오는 지역이 많은데요. 다행히 비행기 운항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포공항에서는 제주로 가는 비행기가 오전 6시 14분에 이륙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선 전 노선 정시 운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예약률이 높은 상태인데요. 서울에서 제주로 가는데 오전 일부 편과 저녁 비행기 중 일부는 시간대별로 예약이 끝난 항공사들이 있고요. 부산이나 다른 지방으로 가는 데는 좌석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밖에 30일이었던 어제부터 인천공항에서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오가는 국적기가 운항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 운항이 되고 있고 인천공항에서는 낮 12시 45분에 출발하고 귀국편은 현지에서 오후 9시 10분에 출발해 다음날 오후 5시 5분에 도착하니까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항정보였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에 강한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합니다. 김수진 리포터. 네, 어제 오늘 사이에는 주로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36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 강한 비구름대가 서서히 남하하고 있어서 충청도 지역의 호우특보는 점차 해제되고 있는 반면에 남부지방의 호우특보는 좀 더 강화 확대 발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북 부안과 김제, 진안, 전주, 장수, 완주, 익산, 군산, 충북 옥천의 호우경보가 또 그 밖에 전북과 충북 남부, 영남 서부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앞으로 충청도는 오늘 오후까지 또 남부지방은 주말인 내일까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4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간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와 충청 남부 지역에 50에서 150, 경북과 제주, 충청 북부에 30에서 80, 또 중국부와 강원 영동 지역에도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좀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대부분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31일 CBS 아침 뉴스를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CBS